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튜브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9년간, 정확히는 8년 8개월입니다만 9년간의 국정을 총괄하는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익 민족주의와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사임을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정확한 퇴진 배경과 9년간의 아베 총리의 공과 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가 후임 총리와 아베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양성 대장염, 이건 아베 총리가 2006년에 그만둘 때도 같은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원인은 교양성 대장염입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인 원인이 코로나 대응의 미숙함, 그리고 올림픽 무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따른 또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아마 간접적 요인이고, 이 간접적 요인이 결국 아베 총리한테 스트레스를 가하게 해서 자기 지병인 교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번 약 1개월간 일본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후임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본의 파벌 세력이 대두하고 또 막후 정치가 실시되고 또 밀실 정치가 하는 가운데서 일본에서 전혀 의외에 우리가 금년 5월 달만 해도 차기 총리 지지율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6% 지지율이 남았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의 사임 기자회견 이후에 갑자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38%로 1위에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지율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일본의 정치 풍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일본의 정치 풍토의 구태의연한 면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일본의 정치 문화, 결국 일본 문화의 축소판이죠. 체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가운데 중개자를 통해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막후 정치를 하는, 그리고 이 집단주의가 일본 문화라고 그랬죠. 집단주의가 결국 파벌 정치입니다. 파벌 정치에 의해서 일본 정치가 좌우되는 이런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퇴진 배경은 교양성 대장염이지만, 아베는 이번에 2월 달에 들어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대응의 미숙함이 드러났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호의 집단 감염부터 시작해서 계속 PCR 검사를 한정적으로 하고, 일본이 위생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베는 결국 코로나 방응 대응에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가 확산 범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넓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베는 이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미숙해서 결국 긴급사태를 도쿄 지금 도지사인 고이케의 주장보다 훨씬 더 늦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감염자가 확산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투 트래블 등 여러 가지 미숙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미숙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건 결국 도쿄 올림픽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나왔죠. 올해 2월, 3월 상황만 해도
도쿄 올림픽을 올해 꼭 추진을 해야겠다는 강한 집착 때문에 결국 일본 유생 청정국의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대응의 미숙함이 나타나고 득장 대응으로 나타나서 위기관리,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위기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위기관리에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아베 정권을 못 믿는다는 의견이 주류가 돼서 결국 아베 총리는 그게 지병에 연결이 돼서 결국 사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아베 정권에 대해서 9년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우선 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에 9년간 집권을 하면서 많은 실적도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한테 희망과 자신감을 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교 역량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자민당의 정권을 롱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베 정권의 공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1980년 후반기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유상이 약화됐습니다. 세계 제2 경제대국에서 제3의 경제대국으로 밀렸고 또 언제 또 제4의 경제대국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서 팽배했습니다. 자, 거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가지고 동일본 지역이 산업 구조가 엉망이 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실망감, 거의 플러스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굴욕감, 이게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실망감이 더해갈 때, 그때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한테 도쿄올림픽, 2020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자기네들의 이정표로 세워가지고 일본 국민들을 다독여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가장 큰 아베 총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교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양인으로서는 늘 외소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데 아베 총리는 기본적인 그럴듯한 풍채로 인해서 외교 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 동맹을 어느 총리 못지않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베 총리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와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과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 취임하기 몇 개월 전 당선자 시절에 기시노부스케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선자 집에 가서 미일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갔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그래서 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봐서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미일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아베 총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에 안보 관련 법제를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통과시킨 안보 관련 법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일 동맹을 최신식으로 미일 정부 일체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일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일 관계를 반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과 외교 관계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외교 관계를 들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자민당의 압승 구조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의 규제로 통했습니다. 과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줌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를 따랐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내건 게 우익민족주의입니다. 우익민족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였습니다.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의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그런 희망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은 그때마다 압승을 했습니다.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임기 도중에 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정치적 시련이 뭐냐? 모리모토 학원 부정사건, 가게 학원 부정사건, 특혜사건, 또 사쿠라 모임 부정 참가 사건, 구로카와 동경 검사장 도박 사건 등등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거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이슈를 정치적 수완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했던 요소가 뭐냐면은 한반도 관계입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를 들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수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북한이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에다 쏘았어도 일본은 그 순간에 일본의 관료들을 긴급 안보 보장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긴급 안보 보장 회의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매스컴에 바로 띄워가지고 일본 내각이 이 정도로 긴장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선거에서 그렇게 넘어가서 계속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민당이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앞으로도 10수년간은 이 반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베 총리의 과실, 아베 총리가 얼마만큼 빈틈을 보였는가, 또 그리고 아베 총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익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기울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 앞으로 오래 갈 거다.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으로 했다 이거죠. 미국이나 구라파 선진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베 총리가 통 크게 그리고 많은 제안을 했지만은 한일 관계, 북일 관계,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편협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쳤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코로나 문제입니다. 자, 코로나에 우리 한국이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방역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 문제가 모범국가라는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또 마스크 등등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구입을 해갖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만은 예외였습니다. 자, 이건 이렇다 치죠. 그 다음에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 과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IMF 시절에, 리먼 브라더스 시절에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엔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달러 그리고 엔화 통화스와프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북일 관계 볼까요? 자, 북일 관계. 과거 고이즈미 총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는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아베보다 훨씬 재임 기간이 적지만 한국을 8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북한도 2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할 때 그때 아베 총리는 감방 부장관 자격으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고이즈미 총리는 아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베 총리는 북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나쁜 점만 들춰내가지고 결국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 거죠. 자, 북일 관계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익 민족주의의 편향된 시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의 한일 공동선언으로 아주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갔죠. 그런데 아베 총리는 우익 민족주의라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자기의 정치 칼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우익 민족주의만이
일본의 정치 노선의 주류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일본 정체 전개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권 9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입니다. 아베노믹스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과가 있습니다. 주가가 2배 뛰고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엔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돈을 뿌리고 재정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규제를 푸는 겁니다. 이 여파가 결국 고스란히 일본 부채로 남아서 지금 일본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계속 일본 신용평가를 하향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무산될 경우 이게 플러스가 돼서 아베노믹스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베 총리의 과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베 총리는 이번에 사임 기자 발표에서 세 가지를 자기가 아쉬운 걸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납치 일본인 문제, 하나는 북방 영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방 4개의 섬을 러시아로부터 못 받았다는 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을 안 했다는 이걸 자기가 가장 재임 기간 중 아쉬운 문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조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의 노선, 우익 민족주의 노선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본인이 사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들은 아베 총리의 우익 민족주의 노선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납치 일본인 문제를 들어볼 거예요. 납치 일본인 문제는 사실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선봉에서 그걸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을 반대한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철저한 조사, 그리고 완벽한 과거 청산. 예를 들면은 그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을 전역을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납치 일본인 문제 관련 자료를 다 증빙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북방 영토 문제. 과거에 러시아는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돈으로 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방 영토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온난합니다. 앞으로 북방 항로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남방 항로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러시아,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720만 달러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던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해결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는 헌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헌법 문제, 지금 일본 국민들이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걸 또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집단 자위권을 해석을 지금 헌법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지금 아베 총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아베 총리는 아까 말한 납치 북방 영토 이 헌법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총리한테 우익 민족주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장을 알고 앞으로 자기 총리의 후임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가 지금 관방장관을 후임에 임명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막구 정치를 한 겁니다. 각 파벌 영수를 만나서 파벌 영수한테 앞으로 이 스가 관방장관을 반드시 이 차기 총리로 해야 된다는 걸 자기네들끼리 파벌 간에 또 다 연대를 해서 지금 5개 파벌 영수들이 다 찬성을 한 거죠. 이거 분명히 스가 관방장관은 총리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아베 총리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베 총리의 공과 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스가 총리의 인물 분석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